네, 내일 나 갈 길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5회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진행을 맡은 진행자 석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메워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이곳 무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또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이곳, 네, 무대 가까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과 더불어서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무대는요.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미리 만나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뇌생남에도 출연을 하셨고 또 각종 언론에 정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카이스트생 출신의 여행 작가님이십니다. 여행한 나라가 무려 80개국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강연의 제목은 여행으로 만나는 넓은 세계와 생각입니다. 우리 작가님의 강연 중간에는 또 작가님의 토크와 더불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적극적인 질문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문화상품권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행 작가님이신 박성호 작가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박성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더 드리고 싶어요. 저에 대해 아마 모르실 테니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제 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 영상 보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1년 동안 6대륙 20개국을 돌고 온 대학생이 있습니다. 공부와 취업이 전부인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를 여행하고 온 박성호 씨가 1,000만 원으로 세계 일주를 해낸 비결을 최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부나 이제 학교에서 학업 말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제가 어디까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직업을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여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행도 많이 다녀왔고 또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여드릴 사진들도 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요. 내가 갔다 왔던 곳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다 온 곳을 표시하면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라로 치면은 한 8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요. 도시로 치면은 300개 이상 도시를 여행하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행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렇게 갑자기 여행 작가가 됐는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업을 소개해 드리면요, 처음 보이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하시는 일이 그럼 어떤 일 하시는 거죠? 어디 취직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여행 작가를 해요. 아, 여행 작가를 해요. 네.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와, 진짜 네, 이렇게 특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여행 작가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가지고요, 중앙일보에서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잘 정리해준 기사가 있었어요. 행복이 고픈 대치동 키즈, 세렝게티 초원을 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치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오늘도 거기서 왔어요. 근데 이 대치동이라는 곳이 한국에서 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뭐로 유명할까요? 그쵸, 학원, 사교육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국어 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그거 외에도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 그리고 또 음악 시간에 단소실기 시험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배우기 위해서 음악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을 4-5개 이상은 항상 다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도 이게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중고등학교 때 인생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었죠. 어디였을까요? 그쵸? 서울대학교 아니면은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하죠. 그 스카이에 가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스카이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지방 공대를 가게 된 거죠. 카이스트. 카이스트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도 뭐 워낙 유명한 곳이고 대전에 있는 곳인데, 저는 사실 여기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카이스트 합격장을 받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카이스트에 붙었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대를 딱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제 기대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1년 만에 좀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이스트 연쇄 자살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일이었죠.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봄부터 겨울까지 한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나왔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 일이 터지던 당시에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카이스트가 사실 대학교긴 하지만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다시 하기는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내 친구의 일이거나 친구의 친구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천재 소리 듣는 학생들만 모였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을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되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면은 어떤 경험을 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갓 30살 넘은 청년의 입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훨씬 잘해줄 수 있는 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암으로 별세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돼서 말이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 사람들 와 몰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아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 네, 확실히 이어령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 울림이 다르죠. 저는 이 인터뷰에서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도 학생 때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인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남겨진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불안이라는 알랭드 보통의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 읽게 됩니다. 현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읽자마자 굉장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은 다음에 학교 내에서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우리가 항상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고 살면요. 어떤 조금의 문제나 스트레스만 있어도 그게 내 인생 대부분을 뒤덮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앞으로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오면은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행을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설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여행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24살 때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간 곳은 어디였냐면은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 시티라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일반적인 대도시랑 뭐 보기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게 뭐냐면은 1년 내내 온도가 20도에서 한 30도 사이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수영을 굉장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24살, 당시 24살이었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당장 여기 뛰어들어서 놀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간단해요.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갔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호주 처음 갈 때 들고 간 돈이 정확히 호주 달러로 한 1,000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호주 달러 1,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80만 원이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집세 내고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겠죠. 그럼 가자마자 당장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설거지 제일 많이 했었고 비빔밥 파는 일도 했었고 요거트 파는 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이렇게 밤낮 없이 하다 보니까 지갑이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갑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쓸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 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호주에서 옆에 섬나라를 한번 다녀오기로 해요. 호주 옆에 있는 섬나라 뭘까요? 그쵸, 뉴질랜드가 있죠. 뉴질랜드 남섬 여행을 하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남섬을 딱 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제 인생을 굉장히 바꿔놓게 되는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본 곳이 이 레이크 테카포라는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마을의 전부예요. 인구가 한 2,000명밖에 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지구상에서 몇 군데 안 되는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당연히 밤에 뭐가 잘 보이겠어요? 그쵸? 여러분 밤하늘에 별 빽빽하게 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태어나서 그거를 여기서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면은 뭐 하나요? 그래서 소원을 빌죠. 근데 여기는 소원을 빌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왜냐면요, 별이 이 정도로 많이 보이면은 별똥별도 한 15초마다 하나씩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소원이 부족해서 이제 소원을 빌기가 어려운 곳인데, 저는 이거를 보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원래 저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남쪽에 붙어있는 두 나라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 타고 딱 5시간 날아가서 이걸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지구의 완전히 다른 모습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만 1년 동안 살다 오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호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호주의 케언즈라는 시티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케언즈 시티도요, 브리즈번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브리즈번 처음 갔을 때만큼 막 설레거나 두근거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이미 브리즈번에서 이런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기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게 되면은 굉장히 즐거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죠.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물론 영국인 친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하진 않았겠죠. 이거 이제 영어로 딱 말해주는데 이 말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24살 때 저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듣자마자 당장 지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바나나 농장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곳이 호주에서도 굉장히 깊숙이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여기는 휴양지나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지갑이 얇은 여행자가 싸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소문을 하고 다니는데 마을 주민 한 분이 여기 기찻길 따라서 산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래요. 그래서 산속으로 막 가다 보니까 산 초입에 뭐가 있냐면요, 캠핑장이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 한 분 앉아 계시길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봤죠. 할아버지, 여기서 제일 싼 방 어디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사실 화장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살아도 된다고 하시길래 얼마인지 여쭤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쭤봤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7만 원 달래요. 한 주에 7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8만 원 되겠죠. 그게 그 당시 호주에서 지내는데 너무 싸게 느껴졌기 때문에 당장 할아버지한테 보증금을 드리고 키를 받아서 왔어요. 이런 집이 보증금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받아서 딱 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칸막이가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이는 거였고 나머지 싱글 매트리스 딱 2장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그것만 제가 쓸 수 있는 거였어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연히 산속이니까 뭐가 많겠어요. 그래서 벌레가
문 열자마자 이렇게 뭉쳐 있다가 막 흩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집에다가 도움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누려왔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혼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가가지고 전단지를 잔뜩 얻어와서 이제 깔아놓고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새벽 1, 2시쯤에 알게 돼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막 떠지는 거예요. 왜 잠이 깼을까요? 잠이 안 오는 게 밤이 되면 온도가 한 5도까지 떨어져요. 5도면 진짜 춥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멍 뚫린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싱글 매트리스 하나 있고 이불도 베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자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껴입었죠. 한 7겹, 8겹 되는 옷을 껴입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불을 사오기는 너무 여기는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그냥 너무 춥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밖에 나가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산속을 한 8바퀴 뛰어다니면서 내일은 진짜 직업을 구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 그럼 직업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이 있었어요. 새벽 5시쯤에 마을에 오면요, 거기 도로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트럭이 한 20대 30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무슨 트럭일까요? 그쵸, 바나나 농장에서 일꾼들 태우러 보내는 용역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여기 가가지고 창문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저씨, 여기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여쭤보고 다녀도요, 이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직업을 구하려면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력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을 도서관에 찾아가가지고요, 이력서를 썼어요. 성호박 이름 쓰고 I can work for 6 months. 나는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 원래 이럴 생각이 없어도 일단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I can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알고 183cm. 원래 180인데 3cm 올려 쓰고, 또 뭐를 적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적을 게 없어요. 바나나 농장의 이력서에 카이스트를 적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카이스트 알 것 같지도 않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죠. I served at Korean Air Force. 나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근무했다. 물론 행정병으로 2년만 딱 있었을 뿐이지만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아저씨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어요. 돈이 한 $100까지 떨어질 때까지 맨날 이 일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 집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이 전화 받는데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인생 첫 취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농장을 이렇게 가면서 마치 삼성전자에 취직이라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바나나를 혼자서도 다 딸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것도 금방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호주가 굉장히 거대한 대륙인 건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농장도 끝이 없이 커요. 이 농장을 차로 다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농장 한쪽에 활주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비행기랑 헬리콥터 있어서 그게 날아다니면서 농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나나 하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그쵸, 뭐 노란색 손바닥만한 델몬트 바나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바나나도 이랬기 때문에 사실 바나나 농장 일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런 게 나무에 열려 있으면은 그냥 똑똑 따다가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게 아시는 것 같은데 바나나는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송이 아시죠? 포도송이가 한 줄기에 한 4, 50개 알맹이가 붙어서 열리잖아요. 바나나도 비슷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자란 바나나 덩어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보통 1m 20에서 한 1m 50cm까지도 나가죠. 무게도 장난 아니에요. 20kg, 30kg, 40kg, 50kg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따냐면요. 한 명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 절단면 보이시죠? 거기를 칼로 한 번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받아야겠죠. 근데 이거를 어머님께서 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50kg 떼는 게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요, 손이 굉장히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 끝부분을 어깨에다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대한 게 떨어지면서 허리랑 어깨 힘 가지고 들쳐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칼을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이 밑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2, 1 하고 아저씨가 이걸 자르자마자 이 거대한 바나나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저도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으면서는 제가 이렇게 힘쓰는 일을 많이 해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장 일이 굉장히 지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요, 다음 주에는 진짜 도망쳐야겠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바나나 농장이었는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24살 때 이 농장에서부터 여행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아껴 써야 됐어요. 여기서 돈을 모아서 가려니까 하루에 요리를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돈을 모아서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큰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 넣었어요. 면 자체는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파스타 할 때 뭐가 비쌀까요? 소스 들어가는 재료들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넣지는 못하고 소금, 케찹, 후추 이런 걸로 간을 해서 파스타가 완성이 되면요, 반을 갈랐어요. 반을 그 자리에서 먹고 나머지 반은 다음날 도시락으로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00일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이 2끼씩 파스타만 먹고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한 80kg 정도 나가는데 한 달 만에 한 16kg가 빠졌던 것 같아요. 60kg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이 신기한 게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바나나 농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제 집처럼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제가 이 농장 일 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벌레 이런 것들이었어요. 벌레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바나나가 워낙 당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데 호주 벌레는 또 호주 대륙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물론 지금 제 모습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습이랑 지금 저랑 좀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근데 그때는요, 누가 봐도 바나나를 좀 잘 따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으로도 많이 적응을 했던 건데, 농장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농장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적응하기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을까요? 그쵸, 외로움이었어요.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매일 했던 일이 뭐냐면요, 새벽부터 일 시작해서 일 끝나고 오면은 하루 종일 산속에서 혼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여기도 공기가 좋고 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밤에 은하수가 잘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00일 넘게 말하지 않고 살면서 매일 별만 보면서 사는 건데 기분이 어떨까요? 로맨틱할까요? 처음에는 낭만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한 번도 인생을 이 정도로 완전히 멈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은 아니었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농장 시간 전후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농장 일에서의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농장에서의 100일이 지났고요. 마침내 1,000만 원을 딱 모았어요. 제 24살 때 여행은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행을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 재작년쯤에 한국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요, 일단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딱 8kg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배낭이랑 침낭, 이것만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농장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사람이 살기 위한 정도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짐 가지고 이제 한 8년을 여행을 계속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 여행의 모든 얘기를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한테 제일 생소할 만한 대륙 하나만 찝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생소한 대륙 어디일까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아마 제일 생소한 곳이겠죠. 저는 여행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할 때요, 얼마나 나한테 생소한 곳인가, 익숙하지 않은 곳인가를 바탕으로 정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나라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모든 식생부터가 달라요. 이런 나무가 굉장히 흔한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위에 가지들 하나하나가 다 선인장으로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이한 장면을 보는 것을 왜 선호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안타까운 게,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쉬운 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여행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곳의 모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요,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조금은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오늘은 그 아프리카에서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딘지 맞춰보세요.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는 세렝게티라는 곳이에요. 세렝게티는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이제 있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바나 평원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란 말도 여기 원래 원주민인 스와힐리 사람들 말로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저는 여기를 근데 왜 가고 싶었냐면은 사파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파리를 하면서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세렝게티에서 한 4시간 떨어진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트럭을 빌린 다음 운전수 고용하고 캠핑 장비 잔뜩 실어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동물들만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렝게티를 돌아다니면서요, 앉아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프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조수석을 밟고 이렇게 서서 구경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밖으로 이제 세상을 내다보고 있으면요,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요. 대충 이런 모습이죠. 좀 더 멀리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느낌이 드는 곳이었냐면요, 여러분 지구 역사가 이 정도 되면은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렝게티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가장 뿌듯해하는 사진이에요. 사자 얼굴이랑 제 사이의 거리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차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유리에 바짝 대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는 사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죠. 숲을 속에서 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룩말도 이렇게 한 마리씩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뭐 하겠어요? 그쵸,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죠. 잡아먹겠죠. 그래서 세렝게티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그거를 또 훔쳐먹으려고 뒤에서 하이에나가 쫓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세렝게티였어요. 그래서 세렝게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삶이랑 죽음의 경계가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또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은
이렇게 뼈가 되어서 있는 곳이 세렝게티였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잔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큰 하나의 자연의 순리처럼 보이는 곳이 세렝게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렝게티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잠은 자야겠죠. 그러면은 잠을 어디서 자냐면요, 큰 나무가 있는 언덕을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1인용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세렝게티의 밤이 오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밤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그럼 세렝게티에 뭐가 남냐면은 아무런 불빛도 남지 않고 귀로만 딱 3가지 소리 정도가 들려오죠. 하나는 바람 소리, 하나는 진짜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내 몸에서 나는 소리들. 나머지 소리는 뭘까요? 그쵸,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평원이다 보니까 소리가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아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그냥 눈 감고 있으면요, 내 텐트 바로 뒤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쵸,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무섭다는 생각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평범한 대한민국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 살면서 세렝게티 와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내가 학생 때 학생 박성호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도만 고민했지, 앞으로 인간 박성호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요, 여행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말이 조금 어렵고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여행은 생각을 낳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를 찾기는 힘들다. 이것도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혼자서 버스 타고 어디 가고 하면은 차창밖 보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그리고 3번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렇게 땅을 한번 차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소리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지는 우리 생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우리는 결국 경험한 것,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경남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많이 보면서 큰 장면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맨날 익숙한 거에만 내가 매몰되지 않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어야 내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딱 만 30살이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은 20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20대를 되돌아보면요, 아름다운 여행의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순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만 하나씩 머리에 남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도 많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 빼곡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머릿속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으면은 현실이랑 비교를 하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랑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런 여행을 했다는 게 나한테 우울한 마음을 들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결국에 내가 20대 때 가장 활기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갔던 기억이
앞으로의 내 자신감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았던 게 전혀 아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 이런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행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물론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갖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떻게 해야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그냥 저는 갑자기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 오게 된 건데, 여행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누구도 이 길을 먼저 간 선배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누군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다녀도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해오던 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은 보통 듣는 반응들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생각인데 내 인생은 이제 조졌다.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딱 그따위로 살아봤거든. 아니면은 뭐 대기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요, 이런 얘기들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데 가장 반대했던 건 당연히 누구였겠어요? 그쵸, 부모님이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설득시키느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방황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첫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내고 올해 세 번째 책까지 준비할 수 있었냐면요,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요, 24살 때 처음 여행을 떠나서 바나나 농장에서 세계 일주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1,0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 날 뒷산에 올라가서 그 바나나 농장 마을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불안하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 아직 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는 게 이때처럼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요, 제가 여기서 썼던 메모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썼던 메모를 제 첫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다가 정리해서 적어놨어요. 내가 원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한다. 나를 수식하는 단어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의 방식대로 내 삶과 행복을 찾아가기로 한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즐기면서 하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지금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생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평생도록 우리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거를 내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우리 박성호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다 집중해서 이렇게 또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전 쿠바의 산업부 장관이었던 체게바라의 명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춘은 여행이다.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청춘을 여행으로 꽉꽉 채우신 우리 박성호 작가님과 잠시 앉아서 조금 토크도 나누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이 강연 속에서 또 바나나 농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다이어트에는 바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많은 나라를 이렇게 또 돌아다니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쿠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는 쿠바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한 80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이제 전 세계에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신기기를 쓰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쓰지 않는 나라가 쿠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좋았냐면은 저는
세계의 아날로그 시대,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쿠바 사람들은 약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오늘 3시에 분수대로 나와 이런 걸 써가지고 메모지를 붙이고 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직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쿠바라서 쿠바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가고 싶은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하는 나라.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은 지역들을 갔다 오니까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가고 싶은 거는 중앙아시아 쪽을 좀 가보고 싶어요. 중앙아시아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생소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는 나라들 특징이 다 무슨 뭐로 끝나요? 뭐로 끝날까요? 스탄으로 끝나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곳이죠. 그쪽이 고원지대 경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중앙아시아를 여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눈빛이 저도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지금 발사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성호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정말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만약 이번에도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과 같이 동행해서 가실 건지. 그 여행을 혼자 하느냐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혼자 하는 여행이랑 같이 하는 여행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은 사실 저는 주로 혼자 하는 편인데 굉장히 외롭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추억들이 많이 생겨나죠. 하지만 아쉬운 거는 혼자 여행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작가로 일하면서 결국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여행하고 있고요. 같이 만약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의 욕심은 조금 버려두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다 못 가본 곳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꼽자면 어느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가 항상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원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괴산도 다녀오고 괴산 증평 쪽도 다녀오고 해서 한국 여행을 요즘에도 꾸준히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해 쪽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남해도 아름답죠. 네. 또 다른 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여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간에 가끔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질문이 들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혹시 그 여행을 하다가 진짜로 진심으로 여행 온 걸 후회하고 이제 그거 그냥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으신가요? 여행하면서 여행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원래 하던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저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여행하면서 이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좀 사치로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 제 마인드로는 여행은 결국에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행에서 왜 힘든 게 없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여행은 항상 모든 게 변화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도 어느 한 곳에 고여서 썩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여행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의문이 생길 때는 또 다른 대륙으로 떠나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쿠바 가장 인상 있는 남자 하셨죠. 제가 그 노인과 바다 아시죠? 네네. 해밍웨이 소설.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일생을 보냈다는데 네. 그 관련해서 방문 장소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있나요? 쿠바에 가시게 되면은 수도가 이제 아바나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바나에 가면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자주 갔었던 이제 술집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해밍웨이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서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갔던 술집들은 다 다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거기 갔을 때 뭔가 어떤 느낌 들었나요? 그냥 부럽더라고요.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네, 저는 그게 못지않다면 네. 당신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더, 네, 우리 여성분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퇴사를 하고 나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거를 현실로서 살고 계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 다음 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음 목표 혹은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요? 사실 저는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직 설정하기 좀 경험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요즘 시대는 정말 그때그때 내가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도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평생 하고 싶어요. 근데 평생 여행 작가라는 직업 하나만 갖고 살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계속 하면서 요새는 아무래도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다녀오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영상으로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레둘레 돌아서 사실은 애 데리고 대치동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작가님은 대치동에서 나오셨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이인데 저희 아이는 이번에 올 봄에 코로나 이제 끝날 즈음 돼서 너무나 특별한 선택을 해서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4월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한 2달 넘게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엄마여서 크게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되겠니였는데 이 아이는 벌써부터 초사 사춘기가 왔는지 본인의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강연하실 때 이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부모님께 이제 설명드리기도 힘들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아이가 보통 정도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이는 지금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작가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듯이.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도 오늘 오셨고 한데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지 왜냐하면 엄마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끌어줄 수도 없어요. 조언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당장 하는 모습은 너무나 불안해요. 이런 엄마도 오히려 여행을 떠나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가야 하는지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모든 것은 관계이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가족도 커다란 어떤 위치가 이제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이제 책도 3번째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강연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똑같으세요. 아직도 얘 언젠간 취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갖고 계시고 아직도 그 불안한 길에 대해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엄마가 저한테 바라는 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를 인간적으로는 지지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맞다고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 가는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모두 이루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열심히 할 때 뭔가 스스로 설계를 할 때 부모님이 그거를 걱정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어머님과 그런 마찰을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관객분들 중 대부분이 학생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는 또 우리 성인분들께서도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성호 작가님께서는 여행 작가로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행 작가 하면서 제일 보람된 거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창원은 굉장히 이곳은 굉장히 대도시지만 제가 그렇지 않은 곳들을 갈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전교생이 한 15명 정도 되는 중학교에 이제 강연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곳 가면은 정말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세상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게 여행 작가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황당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 있다면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여행은 기본적으로 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 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모두 여행 가시게 되면은 다 하나만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여행지에서 겁쟁이가 좋을까요? 용감한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는 여행에서 겁쟁이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가지 말라는 거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여행하면은 정말 뭔가 짐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의 강연 속에서 뭔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뭐 청소년이나 우리 성인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만약 여행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그 창작자, 크리에이터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요.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창작자로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만 공부해서는 되기가 요즘에 힘든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련된 공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작가님, 오늘 이렇게 우리 창원에서 제5회 경남 진로체험 박람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여기 와주신 분들 모두 제 얘기 너무 진지하게 잘 경청해 주시는 거 저도 너무 잘 봤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거 체험해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행에 관한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박성호 여행 작가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제5회 경남 진로체험 박람회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아쉽지 않도록 꽉꽉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체험 부스들, 직업에 관한, 적성에 관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돌아보시면서 나의 진로는 무엇인지, 적성은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서는 여기 무대에서 아주 멋진 또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시에는 카트라이더 대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카트라이더 대회는 무대 왼편에 마련이 되어 있죠. e스포츠 부스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1등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저희 박람회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부스들 좀 탐방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오후 2시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